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소식들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감사 선임안이 가결됐습니다. 최대 주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값진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앞으로를 전망해봅니다. 네, KT가 지주형 회사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회사 조정을 통해 각 사업 부문의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그 숨은 의미와 영향 알아봅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거품 논란에 휩싸이면서 원가 공개에 대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들은 영업 비밀이 노출된다며 소가리를 하는 모습인데 적정 이유는 과연 얼마여야 하는지 분석해봅니다. 네, 그 밖에도 뜨끈뜨끈한 소식 많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늘 우리 증시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증시는 3거래일 내리 상승 행진에 성공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이 낙관론에 대해 약해지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여파로 우리 증시는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중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0.4% 올라 2,750선을 회복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2,75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10일 이후 33거래일 만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수급에 힘입어서 0.58%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4% 하락한 가운데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등이 하락했고요.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이 일시 정전을 제한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오늘장 특징들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장 막판까지 순매수를 하면서 15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서나 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 매도 행진 속에서도 대거 사들인 업종이 있어서 체크포인트로 꼽아봤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756억 원 순매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 상위 5개 업종을 보면 900억 원 가까이 사들인 금융업이 제일 위에 자리를 했고 그 뒤로 화학, 보험, 중형주, 서비스업 등이 자리했습니다. 자, 금융업과 보험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두 업종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긴장감이 여전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긴축 속도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연준이 거듭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미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금융주와 보험주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손해보험이 6% 급등했고 삼성화재와 현대해상도 각각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물가 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올해 강도 높은 긴축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 상승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주주총회 이모저모로 꼽아봤습니다. 주총 시즌인 만큼 오늘도 많은 주주총회가 열렸는데요. 그중 SM엔터, KT의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SM엔터는 오늘 주총에서 감사 선임 건을 두고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행동주의 펀드인 온라인 파트너스 간 표대결을 예고했었는데요. 결국 온라인 측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 소식에 주총 결과 발표 앞두고 보합권에서 움직이던 SM의 주가는 발표 이후 7% 가까이 급등을 했고 이후 상승분은 조금 반납하고 2.51%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KT는 이번 주 주총을 통해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욱 대표의 잦은 사퇴 소식을 전했는데요. 여기에 통신사에서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의 전환 계획도 발표하면서 장 초반부터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발표 이후 4.2% 급등하기도 했는데 오늘장 3.78%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 SM과 KT 소식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내일 주목할 이슈들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한국 수출입 통계로 잡아봤습니다. 수출입 통계는 우리 증시와 이 관계가 높은데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났을 때 코스피 지수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 동향으로 꼽아봤습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5거래일 내리 팔아치우면서 내일은 유입이 들어올지 살펴봐야 합니다. 박소영 신영증권연구원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을 5천 계약 넘게 사들였기 때문에 단기적 선물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일 외국인 투자자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4월 코스피 예상 밴드 구간을 낮게는 2,570선에서 최대 2,950선 이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감사 선임을 두고 SM엔터테인먼트와 온라인 파트너스 간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온라인 측이 승리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SM 정기주주총회 결과 온라인 측이 제안한 곽준호 후보가 감사로 선임됐습니다. 주총에 앞서 양측은 소액주주들의 위임장 확보에 총력전을 펼친 바 있는데 결국 주총 시작 전 위임장 확인 절차가 길어지면서 2시간가량 늦게 시작되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주총장에서 치열한 표대결이 예상됐지만 주총 시작 전 사측 추천 인사였던 임기영 감사 후보가 자진 사퇴하면서 온라인 측 인사인 곽준호 후보만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온라인 측의 압승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감사 후보뿐 아니라 SM 측이 추천한 이장우 사회이사와 최정민 사내이사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히며 해당 안건은 철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SM은 주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부적인 논의 결과에 따라 사내외 이사, 감사 후보들이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한데 모은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파트너스에 SM 경영진이 백기를 들면서 앞으로 SM의 경영 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증권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기자, 결국 지 기자가 지난번에 보도했던 온라인 파트너스의 그 SM 감사 선임 안건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SM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임된 곽준호 감사의 경우에는 내일부터 당장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주주 측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라이크 기획과의 그 계약 관계를 먼저 살펴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이 라이크 기획은 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사업체로 프로듀싱 용역 대가로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가서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곽준호 감사가 선임이 되면서 이 계약이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기업의 거버넌스가 개선이 되면 주가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주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SM 주가도 주총 결과가 나온 이후 상승 전환했습니다. 신임 곽준호 감사는요, 우선 이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원과 이제 한 팀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SM 엔터테인먼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할 생각입니다. 회사의 발전에서 뭐 비용 절감하고 그런 면도 나중에 확실하게 쳐다는 보겠지만 지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될 점이 기존의 음반, 음원, 굿즈 판매, 또 방송 출연 등 통장은 조금 정체돼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신사업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NFT나 뭐 메타버스 등 많은 일부 투자가 수반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감사가 선임이 됐으니까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이수만 총괄의 이 개인 회사 라이크 기획과의 앞으로의 계약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계약 관계 전에 좀 엔터주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 예. 엔터주 전망이 사실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전망이 좋기는 합니다. 그게 또 SM의 경우에는 아티스트들의 경쟁력이 있고 또 NFT 사업 진출 호재가 있어서 증권가에서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된 이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이 어떻게 손질될지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M&A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그 라이크 기획 의 계획은요, 아직은 좀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SM의 기사회 구성을 보면 여전히 대주주인 이수만 총괄의 프로듀서 측근들의 수가 많습니다. 예. 오늘 이장우 사회이사 후보자가 주총에서 사퇴를 하긴 했지만 이수만 총괄의 측근인 지창훈 사회이사가 임기가 아직 남아 있고요. 주주 측 인사는 감사 1명뿐입니다. 여전히 최종 의사결정에 감사가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또 여기에 최근 SM의 이성수 대표이사가 이수만 총괄에게 지급한 금액이 적절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 인터넷 방송에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프로듀싱 능력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이 지급 비율조차도 외부에서 이미 적절하다고 검증받은 수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만 이 감사의 경우에는 주주나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건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하고요. 또 오늘 주총에서 많은 주주들이 모인 데다가 불만이 터져 나왔고 또 사측 인사가 모두 사퇴하는 등 SM의 입장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SM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감사
단단하게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도 이수만 총괄이 상당한 수준의 연봉을 요구를 하면서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대주주인 이수만 총괄이 사실 주식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이수만 총괄이 팔아야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급물살을 타게 될 텐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로 이수만 총괄의 기존 행보에 제한이 생긴 만큼 대주주 측에서 다른 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두고 주주 행동주의의 승리다 이런 평가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 SM의 주주 제한이 정말 의미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SM의 라이크 기획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 지난 2019년부터 제기가 됐었는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번 소액주주 움직임에 국내 자문사뿐만 아니라 외국 자문사까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외국인 주주들까지 움직였습니다. 이 때문에 SM도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일단 상장 이후 처음으로 주당 200원의 배당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또 SM은 그간의 주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이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실히 이 SM 사례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이제 소액주주들의 입김이 더 세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좀 데이터로 나타나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주주 제한을 분석한 자료인데요. 지난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에 주주 제한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총에서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 자율 규범인데요. 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 이사나 감사의 해임이나 또 선임 같은 지배구조 관행 개선 요청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주 제한 통과 비율은 오히려 줄었는데요. 2017년 이전보다 주주 제한은 늘어났지만 가결률은 15.8%에서 11.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은 더 활발해졌는데 영향력은 오히려 예전만 못하다. 왜 그런 걸까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요. 바로 주주총회 운영 관행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이번 SM 주총에서도 그 사례가 나왔습니다. 예. 이 주주 제한은요. 주총 6주 전까지 해야 되는데 사측의 안건 확정은 2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6주와 2주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 사측만이 주주 제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안건 변경이 가능한 건데요. 실제로 SM도 2주 전에 기습적으로 안건을 변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주 명부 폐쇄일 변경 그리고 유상증자 한도 늘리는 정관 변경 안건이었는데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 주주 제한을 막기 위해서 사측이 백기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꼼수 안건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SM은 결국 이 안건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사측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주주들도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장기 연임하고 있는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을 이끌었던 그 기업의 문화나 운영 방식 자체가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최신의 시장의 트렌드라던가 경영 전략이라던가 주주의 선호에 대해서는 둔감하시기가 쉬우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주 제한이 이제 상정됐을 때 최신의 주주의 선호가 뭔지에 대해서 경영진들의 인식이 확장이 돼서 사실상 그 중장기적으로는 그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주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이사회에 관철하겠다라는 것보다 토론을 해보자. 우리는 이것을 권고를 하는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약간 좀 토론의 장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 주주 제안을 하시면 주총에서 이제 여러 목소리가 오갈 수 있거든요. 네, 요즘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민낯이 드러나는 것도 이렇게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내는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구현모 KT 대표가 지주형 회사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핵심 사업들을 재편해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건데 지주사 전환을 위한 전초 단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양현주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탈통신을 부르짖고 있는 KT가 지주형 회사로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형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BC카드와 K뱅크를 소유한 KT의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KT는 앞으로 지주형 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미래 핵심 사업 위주로 사업 구조 개편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KT는 컨텐츠 부문의 스튜디오 진위로 중간 지주사를 묶고 금융은 BC카드를 중심으로 그 아래 K뱅크를 두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주총에선 밀리의 서재, K뱅크 등 자회사의 IPO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K뱅크의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IPO를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지주형 회사 전환과 자회사 IPO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요인 중에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가에는 지주형 회사 체제로 가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IPO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회사의 가치가 한 번 더 환기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한편 쪼개기 후원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욱 대표는 주총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시민단체와 국민연금의 재선임 반대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신사업을 키우겠다고 하니까 주주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닌가 싶겠습니다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합니다. 이 산업부 방서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방 기자, 이 KT가 이번에 탈통신 기조 드러내면서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오늘 KT 주주총회 자체가 좀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이제 통신사에서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좀 이제 기업 체질을 바꾸기 위한 계획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요. 예. 이 자리에서 지금 앞으로 KT가 어떤 식으로 신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정관 변경을 통해서 자회사 주식을 현물 배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건데요. 이는 지난달 KT가 클라우드와 인터넷 데이터 IDC 부문을 현물 출자 하는 방식으로 분리해서 설립한다고 밝힌 그 KT 클라우드라는 회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이 KT 클라우드가 나중에 상장을 하더라도 기존 KT 주주에게 KT 클라우드의 주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셈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탈통신을 선언한 이상 이제 클라우드 하나만 밀어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제 KT는 이제 클라우드 말고도 좀 로봇이나 AI, 뉴미디어, 헬스케어 같은 웬만한 성장 사업에 다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통신사에 속해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신사업 부문을 분리해서 자회사는 자회사대로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알짜 자회사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주가 하락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존 KT 주주들에게도 자회사 주식을 나눠줘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관 변경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주주들에게 자회사 주식을 나눠주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LG 화학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쪼개기 상장하면서 그때는 뭐 주식 지분 같은 걸 준 적이 없잖아요. 그때 하고는 이제 또 물적 분할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다 이런 거죠. 예, 일단 물적 분할이랑은 정말 이제 단적으로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KT 클라우드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물 출자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KT가 분명히 정관에서 이제 KT 클라우드 주식을 현물 배당해 줄 수 있게 그런 근거를 마련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 바로 현물 배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함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물 배당이 어떤 의미인데요? 이게 현물 배당을 통해서 주식을 준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그럼 내가 주식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일단 현물 배당이라는 말 자체가 그 현금 또는 신주가 아닌 형태로 회사의 재산 가운데 일부를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KT 클라우드가 새로 발행한 주식 말고 이제 원래 자기 주식이라든가 이런 현금으로 배당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발행한 주식만 아니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현재 KT 주주가 이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약 22만 명에 달합니다. KT 클라우드 주식은 1,771만 주고요. 이제 지분율에 따라서 나눠준다고 하면은 이제 웬만큼 주식을 많이 보유하지 않고서는 주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KT 주주 구성을 보시면요, 이제 대주주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40%가 넘습니다. 예. 이 외국인들은 보통 이제 뭐 패시브 펀드나 이런 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개인은 이 나머지 37% 남짓되는 지분에서 국내 기관이랑 또 나눠 가져야 됩니다. 사실상 소액 주주들은 주식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또 최근에 자사주로 현물 배당을 했던 그 SK 이노베이션 사례를 증거로 들 수 있는데요. 한 주당 배당받을 수 있는 주식이 0.011주에 불과했습니다. 0.01주도 아니고 0.011주. 예. 그러니까 최소 100주,
즉 주가로 계산해 보면 한 2천만 원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지 한 주로 겨우 배당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한 주 미만의 단주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그냥 현금으로 받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제 KT 클라우드 주식을 전부 이제 KT 주주들에게 고르게 나눠줄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는 거죠. 나눌 생각이었으면 인적 분할을 했겠죠. 예. 그런데 이제 K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주가 이게 따로,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율 변동이 수반될 수 있는 이런 인적 분할을 추진할 이유가 앞으로도 없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예. 하자면, 그러니까 물적 분할은 자회사 지분을 KT가 이제 전체적으로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주주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그런 게 예.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한다면, 인적 분할의 경우에는 그 지분율만큼 새로 신설하는 그 회사에다가 주식을 좀 쪼개서 준다 이런 개념인 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현물 배당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자회사 지분은 일단 KT가 100% 가져가는데 나중에 혹시 상장을 하게 되면 지분율만큼 나눠주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인적 분할의 탈을 쓴 사실상 물적 분할인 겁니다. 근데 소액주주는 지분이 너무 적어서 한 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예. 그러니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물적 분할 당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말장난인 거죠. 네. 앞으로 그러면 자회사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소액주주들도 별로 소득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KT가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좀 비교적 일찍 그런 분할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예. 이제 LG화학 많이 비교들 하시는데 LG화학이 한창 잘 나가는 배터리 사업부를 분사했다면 이 KT는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은 사업부를 분사한 겁니다. 이제 똑같은 자회사 분사 소식에도 좀 이제 LG화학이랑 KT 주가가 좀 비교적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제 KT 전체 매출에서 이 KT 클라우드로 분사된 이 클라우드와 IDC 사업부 매출은 아직 2%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것을 이제 분사했기 때문에 좀 LG화학의 물적 분할과는 좀 다른 사례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예. 또 이제 오늘 주총에서 구현모 대표가 이제 지주형 회사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잖아요. 뭐 이제 지주사 전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주사 자체들이 지금 보통 이제 할인율을 굉장히 낮게 평가받는 편입니다. 굉장히 이제 좀 주가를 낮게 평가받는 편인데 이 KT 자체가 지금 뭐 이 지주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워낙 지금 경쟁사 대비해서 낮게 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 지주사 전환 자체가 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인 그 자회사 밀리의 서재 그리고 이제 K뱅크의 예상 기업 가치만 도합 11조 원에 달합니다. 예. 지금 KT 시가총액이 한 9조 원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크죠. 근데 결국 관건은 지금 기존 주주들이 자회사 주식을 받지 못해도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기업 가치 상승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KT 그 주가에 대한 좀 증권사들의 전망들을 보면은 어떤 KT의 주가는 앞으로 오를 수 있다. 그런데 그게 KT가 잘해서가 아니라 워낙 낮기 때문에 오를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예. 따라서 이제 좀 KT 클라우드를 비롯한 이런 신설 자회사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자회사 분사를 결정한다면 좀 이런 신설 자회사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또 그것이 KT 기업 가치까지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가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모델이 앞으로 이 쪼개기 상장의 전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좀 추가로 강구가 돼야겠습니다. 유튜브 오늘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일단 KT가 굉장히 탈통신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탈통신 부르짖는 KT, 울부짖는 주주. 그리고 해시태그는 현물배당 꼼수, 사실상 물적 분할. 개미 살려. 알겠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실제 시스템과 버추얼 공간을 동일하게 만든 게 결국은 디지털 트윈 기술이고요. 그 디지털 트윈에는 현재 상황도 보여주지만은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이 들어가 있어서 10분 뒤에 여기가 정체가 될 거니까 빨리 지금 가서 해결해 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김현동 사장은 강남권 아파트도 분양 원가는 2억 원 내외면 충분하다며 원가 공개 확산을 주장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 신원동에 위치한 내곡 6단지 아파트입니다. 2015년 준공된 이곳의 분양 원가는 3.3제곱미터당 1,308만 원. 토지 조성 가격을 빼고 건설에 들어가는 원가만 계산하면 660만 원대입니다. 오금, 세곡 등 앞서 공개했던 단지들의 원가 역시 비슷한 수준. 강남권의 25평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 한 세대를 짓는 건축비가 1억 원 중반대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SH공사의 이 같은 건설 원가 공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즉 반값 아파트 확산을 위한 포석입니다. 김원동 SH공사 사장은 이 같은 건축비를 기반으로 강남의 25평 아파트를 5억 원대에 분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을 덜 가져가더라도 정부가 정한 기본 건축비에 추가 비용을 더 써서 고품질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아파트를 사는데 짓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두가 알게 되면 저는 이 집값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H공사는 앞으로 마곡지구를 끝으로 최근 10년간 사업 정산을 완료한 지구들의 분양원가 공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 고덕 강일지구에서 첫 반값 아파트 공급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오세훈 시장의 공약대로 구체적인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나서면서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분양 원가가 왜 이렇게 또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 높아진 분양가 때문에 이제 분양 원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좀 얼마일까요? 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서울의 민간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은 3,162만 원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은 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공공 아파트라고 싸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간 아파트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오히려 가격 상승폭이 높습니다. 이 공공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만약 모두가 서울시처럼 정확한 분양 원가를 공개한다면 분양가에서 공공기관이나 건설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양 원가가 얼마인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분양 가격이 적정한지를 따져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도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62개 분양 원가 항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2개였는데 항목을 좀 늘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설계나 도급, 하도급 내역서 등 세부 내역이 상당 부분 빠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죠. 그간 설계나 도급 내역서를 종종 공개한 곳은 있었지만 아파트 분양 원가를 산정해서 공개한 건 이번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이번 공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의 적정 가격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H가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나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공공 아파트를 훨씬 더 많이 짓는 곳이죠. LH에도 원가를 공개해라 뭐 이런 압박이 좀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공공 아파트의 분양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파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이제 화살이 LH로 향하고 있습니다. LH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의 원가 공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실련이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LH가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를 따져봤는데요. 그 내용을 김원규 기자가 자세히 브리핑하겠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부터 10년 동안 경기도에 분양한 단지는 총 62곳. 세대 수로만 5만 2천 세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분양 수익은 1조 1,200억 원입니다. 경실련은 LH공사가 분양가를 높인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평균 분양 원가는 평당 872만 원인데 지난해에는 1,05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0.75%가 오른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LH공사의 평균 분양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874만 원이었는데 40%가 오르며 최근 1,221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건축비, 즉 아파트를 빚는 비용이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서울 수도권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어서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 이하로 건축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LH의 경우 10년 동안 분양한 62개 단지 중 77%인 48개 단지에서 기본형 건축비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실례로 2019년 분양한 성남고 S3단지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를 평당 644만 원보다 많은 644만 원보다 152만 원 많은 796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양가 원가 공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경실련 출신 김원동 SH공사 사장이 분양 원가 공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앞장선 모양입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LH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분양 원가 공개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원가 공개로 분양가 거품을 없애자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게 민간 아파트들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공공과 민간 아파트를 동일 선상에서 두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집의 실내 인테리어를 해보신 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어떤 자재를 쓰느냐, 실내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특히 요즘 민간 아파트는 조경에도 신경을 쓰고 수영장이나 커뮤니티 센터도 만들거든요. 직접 비교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걸 공공 아파트와 비교해서 비싸다, 싸다, 혹은 폭리라고 따지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이 건설사에게 분양원가 공개는 마치 삼성전자가 만드는 휴대폰의 개별 소재나 부품 가격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SH공사 김원동 사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토지 수용권과 독점 개발권, 용도 변경권이라는 3대 특권이 있어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쾌적한 곳에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으로 주어진 권한 덕분에 공공이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반해 민간은 이런 권한은 없고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다시 분양원가 공개 바람이 불면서 폭리 논란에 휩싸이지는 않을까 좀 소가리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홍원표 기자가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SH공사의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 민간 건설사들이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들은 더 좋은 입지에 좋은 품질로 짓기 때문에 공공과 동등하게 비교하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원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핵심적인 경쟁력인데 원가를 내역을 다 공개하는 거는 그게 예를 들면 SH공사나 LH공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적인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걸 오픈을 할 수 있겠지만 민간 기업한테 오픈을 한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는 과하지 않은가. 저희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또 기술 개발을 하는데 원가를 공개하면 그런 요인들 자체가 사라질 거고 만약에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선을 하면 그 회사도 공개하라고 할 수 있어요? 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논리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원가 공개로 분양가를 낮추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논리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해도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아파트가 로또 아파트로만 인식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때 공공의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신설했지만 집가 안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파트에 있어서도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각 건설사의 사정 그리고 해당 상품의 시장 수요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익률이 적정하고 이것을 넘어가면 과도한 이익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을 더욱 낮게 책정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현재로서는 크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원가 공개가 분양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공사비 절감으로 인한 아파트 품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핵심은 분양원가 공개가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 수 있냐 이걸 겁니다. 어떻습니까? 앞서 홍원표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예. 이게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이 분양가 공개, 원가 공개로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효과를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예. 이 원가 공개로 분양가를 낮춘 공공아파트가 시장에 많이 공급되면 이론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아주 충분한 양이 공급되면 말이죠. 사실상 어렵습니다. 서울시 역시 직접 보유한 토지 일부에서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라는 분양가 규제가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로또 청약 광풍을 일으키면서 시장에 과열을 부추겼거든요. 그래서 분양원가 공개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 분양원가 공개 바람이 오히려 소비자와 건설사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마녀 사냥처럼 번질 수 있다는 우려죠. 네, 김 기자,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를 어떻게 뽑았을까요? 예, 제목은 드러난 아파트 분양가의 민낯으로 잡았고요. 해시태그는 예. 분양원가 궁금해, LH 모하니로 잡았습니다. 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입국 시 7일간 자가격리, 해외여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이제는 일상생활에 곧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해외 각국들도 빗장을 풀면서 이제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국가도 40여 개에 이르는데요. 하늘길이 넓어지면서 항공과 면세점, 화장품 업계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김예원, 박승환, 정재홍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올해 여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권희재 씨. 신혼여행으로 국내 관광지를 고민하다 최근 해외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때문에 직장 생활에 차질이 생길까 엄두도 못 냈지만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해외로 여행을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 3년 동안 지금 해외여행을 못 갔는데 지금 갈 수 있다고 해서 매우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여행 가면은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용해서 친지나 친구들한테 줄 선물을 꼭 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 차에 막혔던 해외여행길이 활짝 열리며 들뜬 마음에 당장 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숨통이 탁 트이는 것 같죠. 여름이요? 여름 가능하다면은 뭐 괌 같은 데나 사이판, 그 정도는 계획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가족 여행을 했는데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 게 있습니다. 드디어 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좀 기쁘고. 지금 해외여행 가려고. 지금 가시려고? 네, 이탈리아로 7박 9일 동안 가요. 자격리 때문에 못 갔었는데 이제 풀리니까 가려고요, 이제 가족끼리.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인천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4만 7천여 명으로 격리기간 해제 직전과 비교해 17%가량 늘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상황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면서 그간 억눌렸던 여행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항공과 여행업계도 올 여름 특수 준비로 덩달아 분주한 모습입니다. 실제 분위기는 어떨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서울 중구 무드 투어 사옥입니다. 늘어나는 여행 수요에 모처럼 활기가 감도는데요. 정부가 입국자 격리 면제를 발표한 뒤 해외여행 예약 건수가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동남아의 경우는 예약 건수가 무려 26배나 높았고 유럽과 미국, 남태평양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나투어는 외교부와 각국 대사관을 통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현황을 분석했는데 격리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39개국, 백신을 맞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26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트 코로나까지는 시간이 아직 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행 심리, 소비 심리를 좀 회복하는 게 큰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와 안전에 포커스해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항공사들 역시 분주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항공권 예약은 80% 넘게 늘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천 하와이 노선의 경우 예약 건수가 200% 이상 늘었고 미주와 유럽, 동남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대한항공은 4월 1일부터 인천 나리타 구간의 운항 횟수를 늘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인천 하와이, 인천 나고야 노선 운항을 다시 시작합니다.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진에어 등 저비용 항공사들도 사이판, 괌 등 휴양지를 중심으로 국제선 노선 확대에 가세했습니다. 다만 치솟은 국제유가로 유류 할증료가 2016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항공권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항공권 가격에 유류비가 반영되는 만큼 비싼 요금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여행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본격적인 여행 수요 회복에 대비해 면세점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인 면세점들을 찾아봤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서공동 롯데 면세점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매장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면세업계는 최근 본격적인 매출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여행 수요에 맞춰 대대적인 마케팅 전략을 짜며 고객 맞이를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5,000달러로 제한됐던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됐다는 것도 호재입니다. 면세점 업계는 간만에 찾아온 기회를 잡기 위해 항공사와 제휴를 맺거나 최대 100만 원 이상의 구매 포인트를 주는 등 판매 전략을 모색 중입니다. 이런 전략은 실제 판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 면세점의 경우 면세 구매 한도가 폐지된 18일 이후 열흘간 매출이 폐지되기 직전 열흘에 비해 60% 이상 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면세점 매출 가운데 70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화장품 판매가 가장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선은 웨딩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이주얼리 매출이 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물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저희 그 화장품에서도 내국인 선호 브랜드들이 몇 개 주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의 매출도 많이 상승할 것으로. 하지만 구매 한도와 달리 1인당 600달러인 면세 한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 한계입니다. 이로 인해 고가의 명품은 면세점보다 백화점에서 사는 게 오히려 저렴하다는 지적입니다. 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면세점 시장 부흥을 위해 우리도 탄력적인 내국인 면세 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면세 산업이 세계 2위로 굉장히 경쟁력 있게 올라가다가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한시적으로라도 조금 더 개방적인 정책을 통해서 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국내 면세점 매출 가운데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년 전 약 20%에서 지난해 5%로 줄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남아 국가들의 관문이 서서히 열리는 가운데 면세점 시장이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달부터 방역 완화 조치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와 함께 해외여행에 대한 자가격리가 풀리면서 화장품업계는 본격적인 마케팅 준비에 한창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매출 규모만 3조 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해외여행 수요 회복은 경영 성과로 직결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또 자연히 외부 활동이 느는 것은 물론 마스크를 벗게 되면 그만큼 립스틱 베이스 등 색조 화장품의 판매도 증가할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화장품 업체들도 이런 기대감에 발맞춰 면세점을 겨냥해 다양한 전략을 짜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면세 공항권과 이커머스 채널의 관광객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LG생활건강은 후, 오휘 등 럭셔리 브랜드를 위주로 하되 최근 각광받고 있는 더마 브랜드도 추가해 면세 채널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숨, 오휘 등 고가 라인을 추가해 럭셔리 이미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면세 채널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CNP 등 더마 컨셉이 강화된 제품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내국인의 출국 증가에 따른 면세점 부분의 매출 상승도 기대되지만 본격적인 활성화의 관건은 중국 보따리상, 즉 따이공의 움직임입니다. 그간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를 외치며 봉쇄 지역을 늘리는 한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도 강하게 유지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소비가 꺾이면서 실제 올해 1분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상하이에 대해선 전면 봉쇄가 아닌 정밀 방역 정책을 내세우면서 완화 기조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로 인해 증권가에서는 중국 관련 면세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선도시 위주로 봉쇄가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겠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워낙 고성장 시장이라서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카테고리 수요 자체도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을 걸로. 본격적인 회복 시점은 중국 상반기 최대 쇼핑 행사인 6.18 페스티벌을 대비한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 5월 전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던 항공과 여행, 면세점, 화장품 업계가 해외여행 자가격리 해제로 인해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길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언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호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석유가스 회사인 세넥스 에너지 인수를 최종 마무리 지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 세넥스 에너지 인수와 관련된 호주 현지 주총과 정부 승인 절차가 완료돼 지분율 50.1%로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8,020억 입방피트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천연가스 소비량의 44%에 해당하는 규모로 향후 국내 공급을 통한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세넥스 에너지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우리 돈으로 각각 1,070억 원과 230억 원 수준입니다. 한국경제TV가 플레타 EX, 공정한 가치사와 가상자산 평가와 콘텐츠 교류 등 포괄적 업무제 휴일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체결로 한국경제TV는 플레타 익스체인지가 진행 중인 K코인과 G코인 프로젝트를 포함해 거래소에 상장됐거나 상장 예정인 가상자산 평가를 지원하고 관련 포털 운영에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 국내외 다양한 가상자산들에 대한 평가와 거래소의 방향성 제시 등 양질의 정보를 플레타 익스체인지에 제공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푸틴 머릿속에 있는 존재. 러시아의 가장 서쪽의 국경이 우크라이나고 러시아의 동쪽 국경이 한반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우리 문제는 동일시해야 돼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5차 평화협상 하루 만에 낙관론이 다시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 증시 상황도 그에 따라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전쟁과 함께 찾아온 세계 경제의 큰 변화들 저희 특별취재팀 쓰리고가 집중 분석합니다. 뉴스 끝나고 7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떼어내 외교부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통상교섭본부 안에서 투자와 무역 업무는 그대로 조직에 남겨둔다는 방침입니다. 윤 당선인은 통상 기능이 외교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통상교섭본부장 산하 총 10개 국장급 직책 가운데 무역투자실장 관할 2-3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